네,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격렬한 날이 된다는 건 어떤 공격을 하겠다는 걸까요? 저희가 규모에만 집중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예. 지금 개전한 지 10일이 지났고 뭐 2단계 시작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습이 있었죠. 그리고 예. 미국 국방부에서도 밝혔던 5천 곳의 타겟을 자기네들이 공격을 했다 하니 더 많은 타겟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니고 이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확실히 그 시설들을 다 파괴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탄도미사일 저장고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핵시설들까지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가 2주 앞에 남았었다. 안 그랬으면 2주 안에 핵을 가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뭐 예. 그건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고 IAEA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핵 위협 그다음에 이란이 계속 갖고 있었던 비대칭 전력, 탄도미사일과 드론, 그다음에 해군을 절멸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군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거를 아예 형해화시키겠다,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의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군이 이란의 함대 44척을 파괴했다. 미군은 30척을 파괴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발사대와 공중망은 80%, 60%다 부셨다. 이미 그 발표를 하고 나서도 며칠이 더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은 다 예상하건대 발사대도 한 7, 80%다 부서졌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얘기했던 군사 목표 이 두 개를 더 정교하게, 더 그리고 확실하게. 그래서 그게 또 찾아봐야 되긴 하고 뒤에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군의 이란의 군사항을 완전히 공격을 해서 그 해군 전력이 왔다 갔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공격 아니면 그 발사대를 다 부셔서 거의 100% 이란의 소위 해군과 이란의 해군과 공군의 플랫폼을 다 부셨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지금 약간 지금 얘기를 더 안 꺼내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예.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란이 갖고 있는 핵 위협 그게 60% 농축 우라늄 450kg 더 농축이 되면 이게 한 핵탄두 1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에 대한 완벽한 파괴를 위한 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엄청난 많은 폭탄이 산재 여러 곳에 때린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군사 목표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격렬한 공습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네.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분석해 주시는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데를 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공격했던 데를 더 완벽하게 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백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사작전이 3단계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3단계요? 해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적지도부 제거하는 거고요. 예. 2단계는 이 이란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군력 절멸시키는 거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오늘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한 것이 이렇게 최대 규모의 공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생산해내는 소위 말하는 그 군사 인프라 예.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죠. 공장. 예.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뿐만이 아니고 또 이 항공모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B-1B, B-2, B-52 아마 대구 가르시아에서 날아갈 겁니다. 여기서 날아가서 아마 폭탄, 이게 전략 폭격기니까요. 예. 폭격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고. 위력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32톤 정도가 떨어지니까요. 예. 말이 그렇지 32톤 같으면은 4톤 트럭 8대가 실은 것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한 발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큰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을 걸로 생각하는 이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된 거 거기도 폭격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지도부는 급습을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란도 이런 뭐 대규모 공격하겠다면 뭔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이란의 준비 태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어밖에 없죠. 방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어찌됐건 물론 이제 지금 대규모 공습이 이렇게 예고가 돼 있으니까 지금 순간에서 공격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예. 전면 폭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지하에 숨어있던 발사대를 끌고 나서 쏘고 하면 너무 손쉬운 타겟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공습이 진행되고 나면 곧바로 된 그 반격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그 저자세로 지금 있다가 뭐 이 공습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도 지금 대규모 공습이 예고된 이 상황에서는 모든 레이더망이 켜지고 그 이란을 다 지금 낱낱이 보고 있을 텐데 예. 쉽게 이란이 지금 공격을 감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군사 능력 무력화요. 이제 2단계 작전의 이제 목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요 몇 % 정도 달성됐다고 보세요? 지금 뭐 8, 90%는 단수가 다 완성이 됐다고 저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역계산으로 해보면 남아있는 그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미국이 타격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저장소를 타격을 해서 매장시킨 것도 있고 발사대를 파괴한 것도 있지만 이란이 소진하면서 능력도 줄고 있어서 이란이 갖고 있는 전력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8, 90%는 거의 소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격렬한 이란 공습은 이제 군사 인프라 쪽을 타격할 네,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3단계 공격이 그럼 미국의 마지막 단계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현지 시간은 뭐 이제 아직도 새벽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수, 목, 금, 토, 일 하면은 이제 한 4, 5일 남았잖아요. 4, 5일 동안에 이렇게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가고 나서 예. 다음 주 정도에는 자의에 의한 아마 전쟁의 승리를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정신 승리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점점 그 목표가 줄어들어왔죠. 처음에는 이제 정권 교체해서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을 핵무장하는 것을 이제 절대로 용납 못한다. 그래서 핵무기의 완전 제거를 뒀다가 예. 지금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군사력이 충분히 파괴되면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종전을 하면서 승리 선언을 할 때는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란의 군사력이 얼마 정도로 파괴가 됐는지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라고 예. 봐요. 그럼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종전을 만약 선언한다면 진짜 그냥 정신 승리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뭐 만족할 만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반반입니까?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많은 타격을 받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전략 자산들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소위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론도 다 파괴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는 위협도 이미 이제 그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많이 뭐 자산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예. 것도 있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졌나? 아니 정권도 교체되지 않았고 그 세력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신승리 비슷한 이런 멘트라고 전쟁을 끝냈던 시기는 또 우리가 복귀해 보면 작년 6월 10일 예. 전쟁 마감할 때도 그렇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선언했을 때는 이란의 핵 능력은 다 불능화됐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예. 이란이 핵무기가 2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어서 내가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이 너무 정반대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수사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냥 정신승리 아니면 부분적인 승리라고 그렇지만 이걸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고 근데 그렇다면 그건 완벽한 정신승리냐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는 이란이 자신들이 그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이 거의
형해화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절반이 맞는 소리인 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보면 네.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서 끝이라고 했을 때 동의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예. 끝 했을 때 아마 좀 불편해 할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등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또 그 종교 이런 거 보면 시아파인데 시아파가 전체 무슬림의 한 15%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만일에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되면은 15%의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85%의 무슬림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중동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이란의 핵물질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빼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갈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은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단계 목표였습니다. 지도부 이제 체제 교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뼈 아플 겁니다. 그래서 모스타바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 이유가 어찌됐건 그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사살한 거는 큰 성과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카메네이가 됨으로써 예. 되게 그림이 웃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두었으면 아들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절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유운도 그렇고 세습이라는 것 때문에 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비극적인 영웅 서사를 이번 공수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늙고 병약한 원래 카메네이는 86살이고 전립선암도 한번 있었고 곧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가 1, 2년 전부터 있어서 예. 전문가 사이에서는 과연 다음 리더십은 누가 될 건가 그걸 맨날 얘기하던 분석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냥 1, 2년만 있어도 사라질 리더를 예. 이렇게 극적으로 죽임으로써 절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모스타바를 강경파를 최고 지도자를 올리는 그러니까 병약하고 쇠약한 카메네이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 더 젊고 강하고 보수적인 그 인물을 올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아들. 순교자의 아들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성과물이 반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스타바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결국은 문제는 이겁니다. 그 참수작전에 48명 카메네이와 같이 48명을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자랑하듯 말하면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우리 대화도 통하고 그 내부 그립감도 있는 내부 통제력도 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죽었어. 내가 이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서 예. 본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 디테일한 플랜에 맞게 이렇게 진행됐는지도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지금 결국은 근데 또 말이 되게 웃긴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만 아니면 성직자가 해도 돼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걸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좀 세속적인 정권을 좀 밀어주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징 관리도 안 되고 스텝도 꼬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단면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권 교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 그 용어 자체도 이 작전을 시작하는 초기의 단계에서 정하지 않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진정한 의미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카메네이만 날리려고 했던 건지 그런 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죠. 오히려 모즈타바 존재감만 키워준 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럼 모즈타바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모습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모즈타바를
사살 명단 1, 2로 올려놓고는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군사작전에서 제가 기존의 목적에 더 집중하겠다 할 거라고 본 이유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니까 그 목표를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그 승리의 요건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하면서 최고 지도부를 계속 암살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성과물을 위해서. 그래서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고 사설 위치에 올려 있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꽁꽁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취임 일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징조를 보면 IRGC 혁명수비대가 그래도 단합되고 모스타바 안으로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스타바가 유고하고 없었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그 혁명수비대가 결집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죽었으면 보여지지 않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모즈타바가 지금 공식적인 메시지 하나가 없고 공개적인 행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또 외신에서는 부상을 입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부상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상을 입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란 국영방송에서 부상을 입은 최고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상은 입은 거죠.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상만 입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폭격에 의해 가지고 죽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부상을 입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취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적어도 대국민 메시지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란 국영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서 이걸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리 쪽에 부상만 있으면 이렇게 앉는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상이 그러면은 다리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또다시 뭐 중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망했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날은 요행이도 폭사당하지 않고 피했지만 그 뒤에도 수없는 폭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폭격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없었죠. 없었습니까? 네네.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았다라고 그러는데 살아남았을 때 그때 부상을 당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폭격을 당해서 죽었는지 현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지금 여기 혁명수비대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기를 지금 옥립을 한 그런 상태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백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부상당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 미국은 곧 끝내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승패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CBS 뉴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분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죽음의 계곡이 될 수도 있다. CNN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사실 저도 보도하면서 어뢰는 많이 들어봤는데 기뢰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기뢰는 어떤 건가요? 네, 기뢰는 바다 위의 쥐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위의 지뢰. 네, 그래서 쥐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남성분들은 군에 갔다 오셔서 잘 아실 텐데 그게 지뢰라고 하는 것이 크게 대인지뢰하고 대전차 지뢰가 있거든요. 대인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터지는 거고 대전차 지뢰는 전차나 장갑차나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것이 지나갔을 때 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뢰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의 지뢰인데 이것은 이제 떠다니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기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지뢰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터지게 되겠죠. 그런데 감흥지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뢰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여기에 함정이나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 음향, 그리고 수압이 잠시 바뀌잖아요. 예. 그걸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응 기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줄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은 계류 어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중 밑에,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서 한 10m 또는 20m에서 거기 줄로 쭉 연결해서 기뢰를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침저지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유지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게 하는 것을 부유지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죽음의 계곡이 되느냐 하면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기뢰 5,000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뢰를 정말 뭐 몇백 발이라도 이렇게 만일에 이걸 뿌리게 되면 그것이 전체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모든 배에 다 이게 가거든요. 아니 육지에 있는 지뢰는 딱 고정돼 있지만 예. 이것은 해류를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아,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죽음의 계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예. 더 넘어서 그것이 해류를 따라서 인도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도양으로 나오면은 그것을 지나가는 상선이나 군함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감응 장치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의 계곡이 훨씬 더 뭐 넓어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해협인데 이제 기뢰까지 이렇게 밑에 막 떠다니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이란이 기뢰 카드까지 꺼낸 거는 여기만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다. 뭐 이런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기뢰를 어느 정도 깔고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뢰를 처음 해서 이 봉쇄를 했던 거가 이란 이라크 전 1980년도 이란 이라크 전 할 때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위해서 예. 기뢰를 깐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미국 함선이 한번 반파될 정도로 피계열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흐레인에는 그 기뢰만 전담으로 철거시키는 부대가 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이걸 철수를 못 시키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기뢰를 깔게 되면 기뢰는 떠다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누가 피해를 입을지 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란 쪽에서 얘기한 이스라엘과 미국 대사관을 초치한 그런 국가들의 상선을 우리가 통과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랑 또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됐건 자기네들의 억지력을 계속 올리고 그 호르무즈의 봉쇄와 비슷한, 봉쇄는 아니지만 봉쇄와 같은 효과가 나야지 계속 유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 피해가 그 전선이 확대된 상태에서 참여한 국가들한테도 부과가 되고 그 국가들이 그러면 우리 더 못 버틴다. 미국아 종전해줘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효과적으로 뿌릴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고육지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한번 $120로 확 올랐다가 다음날 곧바로 $80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실제 위협이 그렇게 기뢰가 설치되고 그 위협이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기뢰도 깔릴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80로 내려왔냐. 미국이 그 석유를 증산하고 뭐 EU가 비축률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 2020년 바이든 1기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건 때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120, $110 이렇게 가니까 미국이 매일 100만 배럴을 더 추가 생산해서 6개월 우리가 계속 더 불겠다라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지금 제랄드 포드 함이 지금 핵항모가 워싱턴함, 제랄드 포드 함이가 있는데 제랄드 포드 함이 원래 지중해에 가 있습니다. 예. 보통 전쟁이 시작하면 한 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 구역에 하나는 지중해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레이더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날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에 있다. 그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라비아해에 있다. 그러니까 오만 앞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히더라도 뚫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게 왔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니까 곧바로 $80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뢰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의지의 문제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란도 기뢰를 과연 설치할 수 있을까? 그것도 퀘스천 마크인데 그 예. 협박으로만 해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미국이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확실히 이렇게 막고 핵항모가 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진다라고 하는 시그널링을 계속 보이면 예.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단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급변하고 이란이 계속 그 정유시설을 때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감산을 선언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석유는 감산이 되면 곧바로 다음날 증산해야지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감산하게 돼서 이제 이게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정상화 복구하려면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석유 가격이 출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기뢰 설치 이런 거보다는 기뢰가 가더라도 설치가 되는 이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그걸 다 때려잡겠다. 아니면 기뢰가 설치되더라도 바레인에 있는 그 57 프로젝트 그 군대들이 그 기뢰를 다 우리가 밀어버리겠다는 그 의지만 보여줘도 그래서 유가만 안정될 수 있고 석유 생산량이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나름 그거는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히 좀 예민한데 석유 흐름 막는 조처하면 지금보다 20배 넘는 타격할 거고 국가 재건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예. 볼 때는 뭐 그렇게 뾰족한 방안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 박사님이 얘기를 잘 했지만 소해정이라고 하거든요.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만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싶어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여기에 기뢰를 설치하면 아마 미국이 20배에 대한 이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기뢰를 안 하고 그러면 이번 주말 되면 끝나는데 만일 기뢰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또는 다른 유조선이라든지 여기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더 피해가 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계획된 것보다 다시 또 다음 주 좀 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란도 아마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극단으로 가지 않고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네.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바람일 텐데 지금 이 국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We obviously talked then about the Middle East, and he wants to be helpful. 네,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분위기 좋았다 그랬는데 국방장관은 아예 다른 말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1시간 정도 전화를 통했다니까요. 예. 아마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사태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예. 이란 사태 가지고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대통령하고 전화도 통했고, 또 중동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하고도 전화도 통했거든요. 그 전화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중재할 의도가 있다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방에 끊었습니다. 너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와줄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 얘기한 이유가 지금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말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중재에 나선다고 그러고 뭐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거의 폐해 상태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면 러시아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들어오지 마. 숟가락 얹지 마라. 그렇죠. 예. 네 할 일이나 잘해. 네 할 일이나 해라. 뭐 예. 이런 뜻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란하고는 군사 협력하고 일각에서 뭐 이거 양다리 전략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찬스를 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출구 전략이 지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건 이란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란도 지금 미국에 굴복하는 식으로 이 조건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재국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밀리는 쪽에서 만드는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나는 전쟁을 멈추기 싫었는데 이 주변국들이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그냥 국제 평화 차원에서 참고 간다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자꾸 걸프국들이 이제 중재국으로 왔는데 이제 푸틴까지 러시아까지 들어오면 예. 명분이 더 생기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줄 때 내가 이렇게 광을 팔면 예. 나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광을 팔 때 미국은 러시아한테 뭘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이제 계속 경제 제재가 들어갔던 석유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어찌됐건 비축률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유가를 안전시켜서 그렇게 빌드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EU 쪽에서 되게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나 이런 걸 다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걸 푼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루드족 쓰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저렇게 다 뒤집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그럴싸한 아니고 미국 이란 쪽에도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고 출구 전략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러면 EU 동맹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의 몸집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의 플레이어로서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예 그냥 내쳐졌는데 다시 평화를 중재하고 진짜 그 국제사회의 분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 해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지금 헤그세스 그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예. 상황 정리를 곧바로 한 것이죠. 제3국이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막 싸우는 중이긴 하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협상까지는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유인은 전쟁을 하면 더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합리적인 선택,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하더라도 이 전쟁을 빨리 멈추고 그게 위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화책을 쓰면서 체제 정비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도 아무리 강경파가 됐다 하더라도 전쟁을 계속 감행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없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자산 자기네들 많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징후에서 요격탄이나 그 미사일이 지금 부족해서 끌었어야 된다라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전쟁을 더 길게 끌 유인이 둘 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물밀 협상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도 원하지 않고 전 세계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으로 두 분에게 좀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SNS에서 이른바 풍자밈, 현실은 아닙니다. 이런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앞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엔 아들까지 등장했어요.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결혼을 해서 가운데 2세까지 낳은 저 밈이 지금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혜와 베런이 아이를 저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가 트럼프 대통령 닮은 건가요? 누구 닮은 건가요? 머리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 닮은 것 같고 예. 밑에 보면은 장난감이 미사일이에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베런은 20살이고 김주혜가 13살인데 예. 밈을 형성하더라도 조금 정말 밈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수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국무부나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예. 그러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설적으로 저렇게 밈을 통해서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충분히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사이좋게 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저런 것들 잘 이용하는 대통령이니까요.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를 담고 있는 풍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네. 전문가분께 뭐 이 밈을 가지고 뭐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은 좀 우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전 세계인들이 평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